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5월 2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박 PD는 만화 보는 거 좋아하시죠? 어릴 때 만화 너무 좋아했죠. 저도 만화 좋아하는데 저는 어릴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유명했던 일본 만화 중에 슬램덩크라고 있죠. 네. 슬램덩크를 우리 애들이랑 1편부터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게 만화책으로 나왔었는데 TV 애니메이션으로도 연재가 됐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1편부터 101편까지 있더라고.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우리 애들이랑 하루에 한 2편에서 3편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옛날 생각나고 또 우리 애들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있어서 뭔가 통하는 게 있구나. 우리 애들 세대랑 저랑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뭔가 하나 공통점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네. 또 이 슬램덩크뿐만 아니라 짱구란 만화 있잖아. 네. 이 짱구 만화도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도 이 만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은 이 만화가 애들용 만화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른들을 위한 만화래요. 그래서 그 짱구가 어른들 괴롭히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 네. 그거 애들 보여주면 교육상으로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얘가 5살이잖아. 그렇죠. 근데 여자를 엄청 밝히죠. 그렇기도 하죠. 네. 그렇지만 그 짱구 만화 볼 때마다 저는 하나 느끼는 게 여기에 대사가 진짜 놀라운 게 상당히 많거든요. 진짜 만화에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분이 계셨나 봐요. 어떤 분이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어요. 짱구 아빠가 전하는 명언. 그래서 이 명언들을 제가 읽어봤더니만 제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짱구 아빠가 신경만인가 그렇잖아. 그렇죠. 아무튼 짱구 아빠가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명언을 남겼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면요. 꿈은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야. 아들한테, 짱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감동적이죠. 아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여자 밝히는 꼬마애라 이런 것도 이해할 것 같아. 또 짱구가 말썽 부리니까 이런 얘기도 했었죠. 평화에도 승리가 있어. 싸움의 승리 못지않은 드높은 승리가. 애가 자꾸 짱구가 친구랑 싸우고 뭐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것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얘기도 우리 애들한테 좀 꼭 해주고 싶어요. 약한 자일수록 용서 못한다. 용서한다는 것은 강하다는 증거다. 이것도 어렵네요. 그리고 마지막 짱구 아빠가 남긴 명언은 곱씹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친구의 좋은 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뒷담화까지 않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으시면서 나쁜 점이 있으면 저희들 팟빵 게시판에 바로 남겨주시고 나머지 좋은 점들은 저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군데에서 좀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정기 구독자 2만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저희 애청자 한 분이 또 오늘 댓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광고도 들을만 한데 순위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렇게 남겨놓으셨던데 아무튼 저희는 순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송 들려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테니까요. 저희의 좋은 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브리핑 퀴즈쇼 1대1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가난한 현상을 일컫는 경제 용어는 창조혁신센터? 땡입니다. 왜 틀려요? 자원이 없으니까 창조라도 해야죠. 그렇긴 한데 답은 천연자원의 저주. 다음 문제들이죠. 에이즈를 제외하고 가장 심각한 전염병을 유발하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땡!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게 전염병 아니에요? 이해는 되지만 책 좀 읽으셔야겠네요. 총균세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새 책을 내셨어요. 김영사에서 펴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다음 시간까지 이 책 꼭 완독하고 오세요. 퀴즈 못 풀어도 출연료는 나오죠?
인류의 내일에 관한 중대한 질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도서출판 김영사.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박 PD는 부모님한테 용돈 얼마나 드리세요? 제가 양가마다 다른데 이게. 이거 밝혀지면 큰일 나는 얘기인가 보죠? 네.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의 10명 중 6명이 부모님을 부양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부양에 따른 월 평균 지출액 조사를 해봤더니만요, 35만 원이 채 안 되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양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양이라고 보기에는 좀 액수가 너무 적죠? 자식들이 얹혀 사는 게 아닐까요? 그러게요. 이번 조사는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 부양 특성과 정책 과제, 이런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따르면요, 친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 중 한 명 이상 생존해 있다는 응답자의 56.7%만 최근 1년간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다는 사람의 비중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령대가 높은데 오히려 부양 비용은 더 낮아졌대.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연령대 월 평균 부양 비용은요, 34만 8천 원인데 20대는 43만 5천 원으로 가장 많고요. 50대가 되면 32만 8천 원으로 툭 떨어지고 60대가 되면 15만 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회 초년병일 때는 부모님 부양에 돈을 많이 쓰고 30대, 40대가 되면 부모님 부양보다는 자기 자녀들 부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처 부모님한테까지 부양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지 않은가. 그러면 이런 부양비가 과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조사도 있는데요. 평균 9.7% 정도 된대요. 그런데 5% 이하인 경우가 48.7%로 절반에 가까웠대. 그런데 이런 부양 비용 과연 부담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55.8%는 그런대로 감당할 만하다. 이야. 또 19.6%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대요. 좀 의아의 결과죠. 그런데 가계에 부담을 느낀다, 이런 대답은 24.6%. 어쨌건 80%에 가까운 분들이 부담이 되지 않거나 견딜만하다. 효자들이 많다는 얘기군요.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이 생겨요. 우리 주변에 보면 다들 부모님 부양하는 거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된다는 분들이 많았잖아. 네. 이 조사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거잖아요. 네. 다른 선진국들은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부양을 개인한테 안 맡기잖아. 네. 나라가 맡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어르신들 제대로 부양을 못하고 있죠. 다 국민한테 떠넘기니까 국민들이 부양을 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해야 계속 떠넘길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조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생명보험 사망자 100명 중에 4명은 자살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역시 자살이라고 하네요. 오호. 24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요, 보험개발원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3년간 생명보험금을 받은 사망자들을 사인별, 성별,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사망자가 17만 7,700여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자살에 의한 사망이 4.2%, 사망 원인 가운데 주로 나타나는 사례가 질식에 의한 자해,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 두 가지를 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방식의 자해를 포함하면 자살 사망자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나타난 4.2%보다 훨씬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요, 10대,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자살 빈도가 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보험개발원이 갑자기 이런 조사 자료를 발표를 했을까요? 최근 생명보험업계가요, 2010년 이전에 판매한 재특약 약관에 따른 자살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뭔 얘기죠? 쉽게 말씀드려서 자살로 사망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줘야 된다. 아하. 어떤 조건이냐? 2010년 이전에 판매를 했더라면 그 얘기죠. 그렇군요. 지난 12일 대법원이 지급을 거부하던 보험사에 약관대로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23일에는요, 금감원이 소멸시 후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자살을 했는데 보험금 못 받은 사람들,
이거 다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 보험금은요, 이자를 포함해서 2,465억 원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많으니까 갑자기 우리나라에 자살자가 많다. 이런 자료를 발표했군요. 예. 그러면서도 생보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험금을 주긴 주겠다. 하지만 자살을 하면 다른 상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는 건데 자칫 자살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된다. 이런 또 우려를 제기를 했어요. 이게 자살하시는 분들을 걱정하는 건가요? 자기들 손해나는 걸 걱정하는 건가요? 뭐 공식적으로는 둘 다를 걱정하는 건데. 어제도 저희가 미세먼지 얘기를 잠시 전해드렸잖아요. 예. 고등어 굴 때 미세먼지가 기준치의 27배나 많이 나온다. 장난 아니었죠? 미세먼지 얘기가 끊이지 않는데요. 최근에 그래도 서울 공기가 많이 깨끗해졌다. 뭐 다른 도시들도 공기가 많이 깨끗해졌다고 얘기 나올 때 그 이유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압축 천연가스 버스가 예전엔 경유였는데 이게 천연가스로 바뀌면서 대도시의 공기가 깨끗해졌다. 이런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전국 버스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런 천연가스 버스가 15년 만에 감소를 했대. 늘어도 시원찮은데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대신에 이게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유버스, 미세먼지를 비롯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이런 경유버스가 늘어나 버렸다는 거야. 지난해 기준 전국 경유버스가요. 총 18,000여 대 정도 된대요. 이거는 지난 2014년보다 509대가 증가한 수치래요. 네. 줄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2002년부터 정부가 대기질을 개선하겠다는 이런 목적으로 압축 천연가스 버스, 이게 CNG 버스인데요. 이거를 보급하면서 매년 경유버스가 수백 대, 수천 대씩 줄어들었었대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 증가세로 반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지난해 경유버스 어디서 가장 많이 늘어났는지 찾아봤더니만요. 경기도 소재 버스가 무려 96%에 달한대요. 늘어난 버스에. 도대체 이 버스 회사들이 왜 경유버스를 선호하는 건가? 경제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CNG 버스의 대당 연료비가요. 연간 3,361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경유버스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보다 1,071만 원이 적은 2,29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버스 업체 입장에서는 CNG 버스 안 쓰려고 그러겠죠. 경유버스 그렇죠. 쓰려고 하겠죠. 지금 경기도 소재 버스들이 전체 증가분의 96%를 차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기도지사가 누굽니까? 남경필 씨 아닙니까?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경기도 버스 회사의 사장이죠? 그렇죠. 저희가 지난해 말에 한번 보도를 해드렸었죠.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자기가 그래도 도지사를 하고 경기도의 어떤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환경을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다음 달 초에 미세먼지 개선 대책 뭐 이런 걸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에 경유버스 관련 부분이 포함될 전망이다. 뭐 한마디로 다음 달에 발표되는 대책에 경유버스를 뭐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 완전히 뒷북 행정 아니에요? 진작 했어야 될 일을 너무나 늦게나 할 예정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농약 걱정 없이 과일을 먹으려면요, 중성세제로 씻어야 된다. 또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소비자가 과일을 접할 때 농약을 먹게 되는 이유는 껍질 때문이라고 합니다. 껍질. 그래서 이 껍질에 있는 농약만 잘 제거를 해도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요, 과일의 잔류농약 수준 그리고 세척 방법 실험 결과를 24일 발표를 했습니다. 농약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물 그리고 2%의 베이킹소다. 그러니까 2%가 뭐냐? 물이 1리터라고 했을 때 베이킹소다는 2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0.2%의 중성세제를 동시에 이렇게 사용을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중성세제 제거율이 가장 뛰어났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각의 용액에 감귤류를 5분간 담근 후에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세척을 했더니 중성세제 농약 제거율은 44%, 베이킹소다는 38%, 물은
2%. 차이가 크죠? 그러네요. 연구원이 2014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감귤, 바나나, 이러한 열대 과일류, 그리고 키위, 사과, 14품목 236건에 대해서 잔류 농약을 검사를 해봤더니 모두 기준 이내로 조사가 됐대요. 다행히. 또 과일 껍질과 과육을 분리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껍질을 벗긴 과육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나왔죠? 껍질을 벗겨서 먹든지, 그래도 나는 영양을 위해서 포기 못해, 이런 분들은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씻어 드시면은 그래도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예전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가습기 내 세균이 장난 아니다. 그 얘기가 나가자마자 가습기 살균제라는 게 폭발적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요번 것도 물로 씻는 것보다 베이킹소다보다 중성세제가 훨씬 과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중성세제를 많이 팔아먹으려는 이런 속셈이 숨겨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렇죠. 하여튼 됐고, 저는 껍질을 깎아 먹을래 그냥.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업계에 파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뭔 얘기냐면요. 중국에 공룡으로 불리는 업체가 하나 있죠. 텐센트. 네. 이 업체가 넷마블에 지분도 엄청나게 투자한 회사잖아요. 2대 주주죠. 그렇죠. 근데 이 업체가 인기 모바일 게임, 저희 경제브리핑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클래시 오브 클랜 있죠. 예. 이 게임의 개발사인 슈퍼셀을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이 내용은요,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는데요. 텐센트가요, 슈퍼셀의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 손정희 아저씨가 슈퍼셀의 최대 주주였나봐요. 네. 아무튼 소프트뱅크와 인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는요, 2013년에 슈퍼셀의 지분 51%를 15억 3천만 달러에 인수한 바가 있대요. 그리고 지분을 더 늘렸어요. 지난해 73%까지 늘려놨대요. 그러니까 이 따지고 보면 슈퍼셀이 핀란드 회사잖아요. 근데 핀란드 회사가 아니라 일본 회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게요. 아무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마와텅 텐센트 회장이요, 최근 핀란드를 방문해서요, 지분 매각을 거부할 권리를 지닌 슈퍼셀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일카 파나넨을 만나 매각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설득한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파나넨 CEO는요, 나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좀 거부할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하지만 텐센트가 강력하게 나오면 이거를 파나넨이 막기는 힘들지 않을까,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슈퍼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2010년에 핀란드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공동 출자에 설립한 회사래요. 지금까지 내놓은 게임이 대단한 게 많아요. 헤이데이, 그다음에 클래시 오브 클랜, 아까 설명드린, 그리고 요즘 광고 많이 하고 있는 붐비치, 이런 모바일 게임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해가지고요, 세계 최고의 모바일 게임 개발사,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매출이 조단이죠. 그렇죠. 그리고 텐센트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중국의 최고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서비스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대요. 이제는 온라인 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잖아. 네. 텐센트의 약점이 모바일 게임인데, 그래서 국내에서는 넷마블과 손을 잡고 있죠. 근데 넷마블 가지고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슈퍼셀을 인수를 해서 위챗과 연동된 모바일 게임을 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카카오 게임하기 이런 걸 위챗 내에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기존의 온라인 분야에서 1위, 그리고 이번에 슈퍼셀을 만약 인수하게 되면 모바일 분야도 1위. 통합 챔피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네요. 진짜 리그 오브 레전드인데? 부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근데 왜 신문을 그렇게 여러 개씩 보고 계세요? 내가 의심병이 좀 있어. 의심병이요? 한 사건을 놓고 언론에서 장난을 많이 하거든. 이 대리,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에이, 제가 기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순진한 친구를 봤나?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는 어버이연합 알지? 그분들이 정말 애국심으로 그런다고 생각해? 어르신들이 용돈이나 벌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하필 거기서 용돈을 버냐고. 뭐 보수단체니까 보수를 받아야 움직이는 거라서. 아침부터 왜 낮에 개그야. 시민단체가 집회하면은 단신, 어버이연합이 집회하면은 머리기사, 진보라는 말만 나오면 빨갱이 잣대부터 들이미는 거. 이게 바로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거야. 프레임. 모든 기사에는 그 의도가 있는 법이라고. 오, 부장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사실 내가 요즘에 현직 기자가 쓴 재밌는 책을 하나 보고 있어. 이거 나쁜 뉴스의 나라. 아마 이대리가 보는 찌라시보다 훨씬 재밌을걸? 오, 진짜예요? 그럼 다 읽고 저 좀 빌려주세요. 이런 책은 좀 사서 보라고. 뉴스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한빛피즈 최신작 나쁜 뉴스의 나라.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IT 얘기인데 왜 가습기 살균제 얘기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셨어요?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어제입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오후 2시에 전 옥시코리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켰어요. 그러니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전 옥시 대표가 둘이 있습니다. 신현우 씨와 존 리, 이 두 사람인데 신현우 씨는 존 리보다 더 앞서서,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나왔을 시점에 그때 대표를 했던 사람이고, 이 존 리라는 사람은 가습기 살균제가 나온 다음에 이제 대중화됐을 때 그때 대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현우 전 대표는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감이 돼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존 리 전 대표는 더 이제 캠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시킨 거죠, 검찰이. 근데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상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래서 보통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과실치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단순 과실치사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는 더 죄를 무겁게 지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의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를 내리잖아요. 그렇죠.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건데 과실의 가중에 따라서 징역이요 최대 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 리 전 대표는 만약에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면은 4년, 5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아니 근데 가습기 살균제로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겨우 5년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 법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검찰이 이 존 리를 보통 기업의 대표다 이러면은 참고인으로 소환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 존 리는 피의자로 소환이 됐어요. 그럼 이 자체가 많은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검찰은 당시 리가 옥시 대표로 재직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인체 유해성 여부를 알고도 계속 팔았냐, 조치를 왜 취하지 않았냐, 그리고 옥시 영국 본사와 뭔가 접촉이 있었냐, 이거를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리가 이 살균제가 한창 판매될 때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코리아 대표직을 맡았거든요. 아, 저도 이때 옥시 제품 샀던 것 같아요. 진짜 찝찝해 지금도. 아, 저도 못 모르고 살균제를 거의 맥스 수준으로 틀어놓고 잤어요. 저도 가습기 당번이죠. 가습기 당번 그거 넣고 이렇게 잤는데, 아, 그래서 그런지 기침도 유난히 그 뒤로 많이 하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증명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리가 검찰 조사 직전에 미디어 관계자들이 많이 왔어요. 어쨌건 이슈 메이커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기도와 애도를 표한다. 한국말로 했어요. 이 리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미국인인데 심한 한국인이야. 그래서 한국어가 굉장히 서툴다고 해요. 그런데 방금 이 대목만 한국어로 하고 살균제의 위해성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영어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네. 가슴이 아프고 뭐 이런 얘기는 밑에다 누가 써준 거? 그렇지. 그대로 발음만 따라서 읽은 거 아닌가? 그렇지. 자기 마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유추가 가능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위해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걸 기자가 영어로 물어봤을 리는 없잖아. 한국말로 물어봤겠죠. 근데 대답은 검찰에 아는 걸 그대로 말하겠다 이렇게 밝혔어.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영어가 모국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말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가 써준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거짓말이든 꾸며내는 말이든 진실이 아닌 얘기를 할 때는 글쎄요, 저는 이 모국어를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영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거죠. 검찰에 아는 걸 그대로 말하겠다. 아, 참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자신의 모국어로 그대로 한 거죠. 아니 그런데 존니 대표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IT랑 먼 관계가 있어서. 제로시대. 산업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은 부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영 상식은 이미 파괴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로시대. 호황기를 기다리지 마라. 호황기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만 합니다. 국내 프리미엄 경영 전문 매거진 동아 비즈니스 리뷰 김남국 편집장이 전하는 새로운 생존 공식은 제로시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북스에서 출간된 제로시대는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지난 3월 구글 코리아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를 열었죠. 이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라고 하면 좀 저게 뭐야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입니다. 아, 이게 정식 명칭이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였죠? 그렇습니다. 뭐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승 상금이 12억이었어요. 근데 구글의 광고 효과는 12조 원을 넘을 것이다 라고 경제브리핑의 불편한 진실 두 PD가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근데 이 세기의 대국을 기획 성사 시킨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방금 소개한 존 리입니다. 아니 그러면 존니는 지금 현재 어디 대표예요? 구글 코리아 대표거든요. 아하.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 존 리가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구글 코리아 대표로 재임 중입니다. 아니 존니란 이름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흔한 이름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같은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리가 그 리야. 이 뭐 말해놓고 보니까 좀 웃긴데요. 이 리가 그 리예요. 사실 리는 구글 코리아 대표를 맡으면서 한국에서만 맥을 못 추는 이 구글, 이 구글의 인지도를 크게 키운 인물이에요. 오호. 알파고가 이세돌을 싱겁게 이겼어요. 그러면서 구글의 기술력을 지구촌에 과시를 했단 말이죠. 그랬었죠. 덩달아 그때 구글의 시가총액이 조 단위로 불어버렸어. 아하. 이거 하나만으로도 존 리는 밥값을 하고도 남았던 거죠. 그러니까 세르게이나 레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뻐 얘가. 업어주고 싶겠네요. 그렇죠. 일 잘하지, 시총 불려주지, 얼마나 좋아요. 존 리가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글로벌 이슈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전에 이 구글의 공동 창업자 가운데 한 명인 이 세르게이 브린을 한국에 데려왔어. 대국하기 전에. 그리고 구글 회장으로 오랫동안 일해온 아저씨가 또 한 분 있죠? 현재 알파벳 지주사 회장이기도 하죠. 에릭 슈미츠. 이 아저씨까지 곁다리로 또 데려왔어. 오호. 구글 코리아는요, 구글 전 세계 지사 중에서도 거의 듣보잡 수준이야. 그렇죠. 왜냐면 돈을 못 벌어 일단. 그리고 네이버, 다음 이런 거에 막혀가지고 구글 검색이 힘을 못 쓰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한국이. 그렇죠. 구글이 일이 못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많아야 세 나라밖에 안 된다.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중국, 일본, 한국인데 중국, 일본은 인구라도 많지. 내수 시장이라도 크지. 한국은 뭐야. 정말 듣보잡 수준인데 세르게이와 에릭 슈미츠를 섭외를 한 거야. 어쨌건 이 존 리가. 그러니까 섭외 능력 그리고 특정 이벤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지. 알파고 이세돌 대국 이 기획 이전에도 큰 족적을 남겼더라고요. 또 뭐가 있어요? 구글 캠퍼스 서울. 아하,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예, 저희가 이 구글 캠퍼스 서울 설립 전에 미디어 행사 다녀왔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영국 런던 그리고 이스라엘 텔아비브 그 다음이 서울이다. 즉 캠퍼스가 이 구글 캠퍼스가 세계에서 딱 3개밖에 없는데 그 3번째가 바로 서울이다. 그리고 아시아는 당연히 최초다.
되게 부각을 시켰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일본이랑 중국을 지키고 서울에서 먼저 생겼으니까. 근데 이 작업이 역시 존 리의 기획 작품이다. 이거죠. 아하. 근데 이때 오픈식에도요. 구글 CEO가 참석을 했어. 우리가 종종 방송을 하죠. 순다 피차이. 이 인도계에 지금은 CEO 중에서도 CEO, 완전 스타 CEO가 돼버렸잖아요. 이 사람을 역시 섭외를 또 했어. 이 듣보잡 나라에서. 물론 그분 좀 떨어지지만 당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섭외를 했네요. 이 시점에서 이 존 리의 신상을 한번 파봐야 되지 않겠어요? 1968년생이네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응애 소리 내자마자 미국 미네소타 대 교수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갔어요. 아마도 미네소타겠죠? 칼튼 칼리지 컴퓨터공학 학사, 그리고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MBA 과정을 밟고 94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가정용품 업체 클로락스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클로락스가 뭐 하는 회사인고 봤더니 홈키파, 홈매트, 아하, 그거 만드는 회사군요. 살충제를 만드는 회사야. 그러니까 뭐 살충제와 살균제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뭔가를 죽이는 물질을 넣어서 사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만든 제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옥시 대표를 지낸 다음에 테스코에서 또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2013년 11월 구글 코리아의 부름을 받고 사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력이 대단하시고 뭐 여러 가지 섭외 능력 이런 것도 뛰어나신 분인 것 같은데,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 그럼 구글 코리아 대표직 계속 수행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론입니다. 존 리는 구글 코리아 대표직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리는 전 옥시 대표고 구글 코리아는 가습기 살균제와 아무 관련이 없죠. 근데 구글의 모토가 뭐였죠? 사악해지지 말자. 그렇죠. 사악해지지 말자. 기업의 사악함, 어떤 관점,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물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인재 영입, 이거는 기업의 기본 중의 기본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악함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말단직도 아닌 대표직에 앉힌다. 과연 사악함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존 리 대표는 구글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네요. 물론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고 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와야 리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자신이 재직하는 시기에 가장 많은 소비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법의 심판과는 별개로 소비자의 심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판,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하늘나라로 간 아기들의 심판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겠네요. 자칫하다가는 존 리 대표 감싸고 돌다가는 구글 코리아 이것도 쓰지 말자, 이런 불매운동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게 말입니다. 구글 코리아가요, 이 자기네 대표의 검찰 소환 그리고 과거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구글 측의 공식 답변이 좀 다소 의외였어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 물론 구글의 답변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구글도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논란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구글 대표라면 구글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중에 피해를 겪은 뒤에야 알 수 있는 그런 행위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구글은 지금 전 세계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구글세, 이 구글세 탓에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렇죠. 얘네가 머리 정말 좋잖아. 잘 돌아가잖아. 이 잘 돌아가는 머리를 IT 기술 개발에만 쓰면 좋은데 벌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탈세하는 데도 쓰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한국발 지사장 스캔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 화살이 어디로 가겠어요? 실리콘밸리 마운틴뷰 본사 찍고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참고로 이 존 리는 구글 코리아 사장 선임 이후에 강연을 또 열심히 했대. 그랬대요? 뭐 강연을 왜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덕에 한 매체가요, 전국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대. 가장 닮고 싶은 최고 경영자. 아마 이 최고 경영자가 외국계 CEO였던 것 같아요. 2014년, 2015년 연속 1위가 존 리였다고 합니다.
이거 알면은 이거 난리 날 텐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들 이 사실을 알면 피가 거꾸로 솟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 이외에 또 우리 사회를 끔찍하게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강남역 묻지마 살인. 네. 이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논란이 붙고 있어요. 여성 혐오 범죄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이게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는 측이 또 있더라고. 저는 근데 그걸 떠나서 사람이 죽었잖아. 그거 자체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에 좀 이게 좀 포커스가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하게 지금 여성 문제가 비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남녀 간에 갈등을 조장한다는 느낌까지 드는데요. 이런 논란이 지금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불붙고 있는데 이런 논란보다는 조금 우리가 진짜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예전에 봤었던 강연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 강연은요, 2014년에 KBS에서 했던 강연 백도시란 프로그램 있죠. 네. 여기에 현재 20대 국회 이제 당선자시죠. 표창원 범죄 심리학자가 나와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약자에 대해 말하다. 이 표창원 범죄 심리학자는 그동안에 수십 명, 수백 명의 범죄자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분들 보면서 느낀 얘기를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더라고요. 이 강연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전에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대요. 8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가 사고로 절벽에 반쯤 걸쳐져 있었대요. 생각만 해도 엄청 아찔한 순간이잖아요. 네. 이런 순간에 어떻게 살아나야 할까? 방법은 하나가 있었대요. 절벽에 이렇게 반쯤 걸쳐 있으니까 한 명만 떨어지면 나머지 사람은 다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과연 누구를 떨어뜨릴까요? 당연히 내가 나머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진해서 떨어질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네. 결과를 조사해봤더니 엄청 충격적이었대요. 무려 70%가 가장 약한 사람, 아니면 가장 아픈 사람, 또는 사회적 약자, 이 사람을 떨어뜨리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범죄가 많지?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험악해졌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표창원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는 사회일수록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요, 약자로서 핍박받았던 피해자들이 나중에 가해자로 돌변한다. 범죄자들 봤더니만 그랬다는 거예요. 표창원 범죄 심리학자가 수많은 연쇄살인범, 연쇄성폭행범, 존속살인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이들의 공통점이 어린 시절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네. 이 약자들이 그동안에 자기가 어렸을 때, 약했을 때는 사회 주변에 따뜻한 관심이나 배려를 한 번도 받아먹지 못했는데, 그들이 결국 이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 육체적인 강자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들이 행동하냐? 약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표창원님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약자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약자를 위한 나만이, 또 개인적인 작은 배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보통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또 나를 희생하라는 거 아니야? 내 돈? 아니면 내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먼저 갖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표창원 님이 강조하시는 거는요,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한 시선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만 보내줘도 달라진다는 거야. 이 표창원 님에 따르면요, 그저 힘이 되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눈빛 하나, 이런 거에 마음을 담아서 사회적 약자, 어려운 분들한테 보내주시면 이게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 사회의 끔찍한 흉악 범죄자들도 이런 작은 배려 하나 받지 못해서 이런 기억 때문에 사회에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이런 작은 눈빛, 작은 배려 하나만 있어도 이분들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범죄가 벌어진 다음에 이거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들이 어릴 때 조금만 관심 가져주는 거 그렇게 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주변에 어려운 분들 계실 때 피하지 마시고요. 그분들한테 따뜻한 미소 한번 지어주는 것만 해도 그분들한테는 또 큰 힘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한테도 그건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